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감의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인파가 몰릴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관세 청격의 부처를 신설하는 등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해외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외화벌이 수단들을 집중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독감 확산세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오는 설 연휴, 물론 지금 당장도 위험해요,를 독감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에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413개소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관을 지정하고 보건소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응급실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말이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자, 이 응급실 대책들 굳이 설 연휴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일 월요일서부터 2월 2일까지 한 2주간, 그러니까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 비상응급 대응 주간 이렇게 정부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이 설 연휴 기간에 의료기관들의 외래 진료 공백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병원을 최대한 확보 운영토록 이렇게 하는 게 병원과 의원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전국의 응급실을 한 413개소의 응급실에 1:1 전담관을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명씩 두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임신부들이 그렇죠. 올 수 있는 응급실에 대해서 뺑뺑이, 이른바 뺑뺑이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속칭으로 그런데 이제 응급실을 못 찾아서 막 도는 거죠? 그렇죠. 헤매다가 좀 큰 일을 겪는 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설 연휴에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산과 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별도로 병상 종합 상황판도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배후 진료 수가를 추가로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진료 수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좀 더 주겠다는 더 줍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응급진료 전문의회 같은 경우 진찰료의 250%를, 그다음에 권역지원센터의 배후 진료와 야간 휴일에는 100% 이렇게 가산을 해서 정부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 환자들의 부담은 인상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할 걸 예정입니다. 그때 근무하는 의료진은 돈을 더 주지만 더 주고 환자들은 부담을 평소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에 이 외래 환자들, 이제 감기가 걸리면 와야 되잖아요. 독감이 걸리면 10명 중 1명이 독감 환자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높은 수치죠. 심각하죠, 지금? 예,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면은 지난달 첫 주, 12월 첫 주만 해도 1,000명의 외래 환자당 독감 환자가 7.3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1,000명에? 예, 1,000명 가운데. 그런데 이달 초에 첫째 주에 보면은 1,000명당 99.8명. 거의 100명이에요. 100명이죠. 그러니까 대략 10명당 1명이 외래 환자당 10명 1명이 독감 환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는 최근에 그 8년간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때에는 그 팬데믹이 유행하면서는 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면서 독감 자체가 유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A형 독감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이 인플루엔자 세부 유형을 따져보면 A형에서도 지금 두 종류가 동시에 더블로 말하자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가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어떤 아동과 청소년층의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더 앞으로 지금 이게 그러면 최고치냐? 그게 아니고 절정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설 연휴에 아주 많은 인구가 전국적으로 최대 이동량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몇 주간의 감염자 수치는 최고로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매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아픈데도 장사가 없습니다. 근육맨, 운동광 여러 명이 있지만 특히 하루도 운동, 헬스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가시가 돋친다는 가수 김종국 씨. 여러분 뭐 울퉁불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독감에 걸려 하루도 거르지 않던 운동을 꽤 길게 중단했다고요? 예, 이 가수 김종국 씨 하면 뭐 우리가 근육 아주 유명한데, 근데 이분도 이제 이번에 독감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독감으로 아파본 적은 처음이다. 내가 4일간 운동할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었다. 오, 나흘이나? 예, 이렇게 이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2022년에 코로나로 확진돼가지고 이제 자가 격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택에서 운동은 했었다. 근데 이번에는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밴드 YB의 그 가수 윤도현 씨, 윤도현 씨. 윤도현 씨의 경우는 이분도 A형 독감으로 지난 1일 날 예정돼 있었던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그 공연을 당일날 오. 취소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예. 그리고 또 가수 이승철 씨 있잖아요. 이승철 씨가 지난달 28일 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제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역시 A형 독감으로 바로 2시간 전에 공연을 취소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많이들 쓰시는 중고거래 앱, 뭐 이름을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마켓. 여기서 독감 치료할 병원을 좀 찾아주세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뭐 보험 같은 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중고거래 앱에 많이 올라왔다죠? 예, 이 땡땡마켓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목감기, 독감, 코로나, 감기 이거 좀 내가 급하게 봐야 되는데 내 근처 어디 병원 좀 알려달라 이런 뭐 거라든지 내가 응급실에 갔다가 무려 35만 원이 깨졌다. 35만 원이 들었다. 특히 젊은 분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가야 되는데 나 이거 뭐가 대책이 어디 지원이나 어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들이 지금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젊은이들 말대로 존버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무작정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없다. 이런데 지금 그래서 이 띵땡땡 마켓에 이제 동네 생활 게시판에 보면은 A형 독감 증상 또 격리 기간 방법 병원 정보 공유 이러한 그 게시물들이 대폭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그 탭 내에 보면 독감이라는 검색량을 딱 보면은 최근에 2주 사이에 무려 13배가 오.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독감 검색이 13배 늘었다. 예. 자, 유명한 이 감염내과, 이 분야가 이 감염내과죠. 교수가 독감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맞으셔야 되는 게요. 지금도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이 워낙에 H1N1, H3N2 두 개인데 네. 두 개가 같이 유행 잘 안 하는데 지금 같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걸렸더라도 다음에 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또 이제 2월 이후에 B형도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걸렸더라도 맞으셔야 되고요. 안 걸린 분들은 반드시 좀 빨리 서둘러서 맞으셔야 됩니다. 자, 걸렸어도 맞으시는 게 좋다. 계속 변종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접종 몇만 원을 드리더라도 맞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한 가족 전체로 보거나 하면. 그래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어요. 예, 이제 보통 그 지자체들이 독감을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은 6개월에서 13세 사이의 아동, 그다음에 임신부,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 되게 이제 이렇게 기존에 돼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 층이 그 독감 감염 시에 이제 중증화 위험이 커서 접종을 권장받는 이런 세대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가령 안동시의 경우는 어제 뭐라 그랬냐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경북 안동. 예.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도 모든 시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라는 거고. 성남은 인구가 많아요. 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의 경우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구립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여러 복지 정책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데다가 좀 무료 접종을 확산해 주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고, 그리고 아주 긴박한 혜택이고, 또 그다지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여야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 보편적 복지, 뭐 선별적 복지 논란에 앞서서 이런 데는 좀 여야가 한번 뜻을 합쳐봤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독감을 막는 데는 마스크를 쓰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를 방불케 하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재등장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라남도의 경우는 마스크 7만 개를 배부해서 설 연휴까지 착용하도록 이렇게 권고에 나섰고, 서울시의 경우도 13일에서 27일 사이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자율 착용 권장하는 캠페인을 지금 전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성동구의 경우는 바로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동구가 뭐 잘하는 건데 다른 데서도 좀 약간 이럴 때는 강제적인, 이게 뭐 강제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면 네. 쓰시는 게 여러분도 좋고 다른 분을 위해서도 좋다. 예. 이런 걸 좀 적극 해나갔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고와 이제 캠페인들이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켜야 할 이 독감 예방 수칙들, 이것들도 다시 조명이 되고 있네요. 예, 우리가 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상기해 보면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전문가들 얘기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우선 손 씻기가 필수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도 우리가 이 바닥만이 아니고 등,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 손가락 특히 이런 데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데 적어도 30초. 예, 30초 이상 그래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파 밀집 지역은 가급적 피하자는 거,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권장하고, 그다음에 과음 과로. 이건 뭐 항상 금물이지만 술 많이 드는 것도 예. 독감에 아주 취약해진대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되면 과음과로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잘 유의해달라, 이런 게 전문가들 당부입니다. 네. 자, 트럼프 2기 출범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이 취임식이지만 이미 사전 행사는 1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 처음 후보자는 뭐 논란이 있어서 사퇴했고, 두 번째 후보자가 있죠. 폭스뉴스 앵커 출신, 이 소령으로 예편한 사람이라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이게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예,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능력 보유국 지위는 한반도의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렇게 적어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표현한 거. 저게 능력이 또 문제가 돼요. 이 영어로는 이제 누클리어 파워,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상에 보면은 핵 보유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영어로 이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인데 이 핵 보유국은 5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미, 영,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나라인데, 이게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핵 보유국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어떤 지금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묵인되고 있는 일종의 대우를 받는 거죠. 예, 그런 대우를 받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을 이렇게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걸핏하면 핵 위협을 일삼는 이런 나라, 그래서 불량 국가로 돼 있는 이런 북한을 이 핵 능력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해버리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원칙, 노력이 한 번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만 바로 바이든 백악관에서도 뭐라 했냐면 헤그세스의 그 북한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아직 물러나기 전이지만 예. 분명히 선을 그었네요. 못을 받고 그렇게 물러가겠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피트 헤그세스 소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뭐 소령으로 예편한 사람은 국방장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의 경력이 좀 비교적 짧죠.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잘생겼고 트럼프 인터뷰를 아주 제대로 해서 눈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그 서면 답변서에 딱 한 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동안 사실 미 국방장관은 고위장성 출신들이 대부분 임명됐는데 이 지금 헤그세스는 아다시피 소령으로 예편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폭스뉴스에서 한 10여 년 앵커를 한 막 그런 정도의 경력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 문제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의 파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헤그세스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경험의 부족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딱 한 번 썼지만 이것들을 앞으로 이 용어를 계속 쓸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 만약 계속 쓰면 이제 그렇습니다. 알고 의도한다는 거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만일에 이 용어를 계속 쓴다면 그건 트럼프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해온 바로 핵 보유국 인정을 사실상 미 행정부가 수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헤그세스가 또 이 청문회 도중에 이 말 말고도 네. 이상한 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세안 국가 한번 어딘지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뭐 있느냐? 상식 문제를 냈네요. 예,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뭐 한국, 호주, 일본 하나같이 아세안 국가 아닌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아세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을 해서 사람들을 좀 경악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 질문한 의원이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본인도 창피했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은 뭐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예가 다 틀렸어요. 예, 다 X, 틀렸습니다. 예.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두 나라는 그거 할 수 있는데 네.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피트 헤그세스 씨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요주의 인물입니다. 만약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이 명확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게 심각해져요. 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스몰 딜, 즉 작은 거래를 북한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이제 지난 13일 날 우리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원 보고에서 뭐라 하냐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빅딜이 아니고 핵을 적당히 그냥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이러한 선에서 적당히 거래를 하는 이른바 스몰 딜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섞인 보고를 바로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만일에 이번이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트럼프 핵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과 이른바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가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서 북한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걱정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요, 이 발언이 나오자 화들짝 놀라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이게 정말 뭐 사실이고 명확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 이런 입장 잇따라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북한의 핵 능력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일관되게 견지를 해온 원칙이다. 그래서 북한의 NPT 체제 하에서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의 경우는 그 북미 핵 협상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과 조속히 우선 통화부터라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외교장관을 방미를 해서 미국을 새 행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설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절대 무기로 평가되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불안정 속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마침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해줬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바로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변인이죠. 정부 대변인이죠.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 북한 핵과 미사일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법한 게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이 대부분 일본 쪽으로 날아가서 어떤 것은 삿포로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지 아슬아슬하게 밖에 수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18일부터 사실상 시작된다고 했는데 취임 직후에 관세를 걷는 부처를 신설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네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14일 날 자신의 이제 SNS에 트루스 소셜이라는 데에 관세를 걷는 전담 부처를 별도로 이름하여 대외 수입청 이걸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의 최대 20%의 관세,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공약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최대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이 생기는데 이거를 징수할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징수는 미국은 현재로는 이게 국토부 산하에 세관 국경 보호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 담당 부처는 있는데 이미 그 담당 부서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해서 내 취임일이 말하자면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는 탄생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관세를 걷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별도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관을 창설하기보다는 재무부 내의 기존 부서의 이름을 바꿔서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트럼프의 이제 그 임기 동안의 첫날 저런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들 쓰시죠. 틱톡 얘기입니다. 오는 19일까지 미국의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는 틱톡을 사용 금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그때는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0일에서 한 90일간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지금 이 틱톡 금지법은 작년 4월에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가 뭐냐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다가 넘기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 금지토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문제는 지금의 미국의 젊은 층들이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들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뭔 소리야.
나도 지금 이용하는데 해서 그런 틱톡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명이 쓴대요.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의 반대가 높고,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도 지난 대선 때 또 틱톡의 선거운동에서 사실 톡톡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배런이 틱톡으로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틱톡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틱톡의 금지를 유예시킬 또는 유보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공산당이 되겠죠. 특히 이 틱톡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스크에게 매각을 일부라도 하면 봐주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중국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 틱톡, 일단은 전면 부인했어요. 예, 지금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만일에 이 사업권을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면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틱톡 측은 이에 대해서 완전한 허구다. 근데 완전한 허구란 말 속에 다른 뜻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축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을 완전히 법적으로 폐기할 것을 아예 의회에 촉구하는 방안, 또는 법무장관한테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안, 뭐 이런 여러 방안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은 저런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완전한 해결책은 법안을 바꾸는 건데, 거기에는 또 반대론도 못지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내지 석 달 자기 행정명령으로 일단 스톱시킨 뒤에 예. 폐지를 미룬 뒤에 예. 의회에 촉구를 하겠다. 촉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덕을 톡톡히 본 이 틱톡 놀이터를 없애는 데는 부정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데는 당장 반대가 많은데, 근데 애초에 이 고민이 미국에서 나온 이유는 틱톡이 많은 부분의 정보를 중국으로 실어 날리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트럼프가 아무리 이걸 유예한다 그래서 법까지를 폐기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뭔가 묘수가 네. 더군다나 머스크가 끼어 있으니까 뭔가 타협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중국과 좀 소원해지면서 돈줄이 아주 좁아진 북한, 김정은이 요즘 관광과 마라톤, 암호화폐 해킹 등 소위 외화벌이 3종 세트를 통해 활로를 뚫으려고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들이 여기 이 하이로드에서 불빛 화려한 세거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부감하며 맥주를 마시니 맥주 맛도 더욱 감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식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다시 연다고 합니다. 이거 6년 만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를 핑계로 6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 뭐 순수한 스포츠 행사라기보다는 뭔가 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로서 진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계기로 해서 지난 81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데, 참가비가 뭐 1인당 한 150불, 그러니까 우승 상금은 이제 1만 달러, 남녀 모두 공이. 직전 대회가 그랬어요. 네, 6년 전 대회가. 네, 그랬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그 룰은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모란봉 밑에 있는 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모란봉 언덕을 넘어서 이쪽 중구역으로 해서 대극장을 돌아오는 그런 풀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6년 전까지 열렸었던 북한의 이 마라톤 대회, 외국인 참가자도 보시면 꽤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마라톤 하면 또 아프리카라서 보시면 이 아프리카계의 참가자가 좀 눈에 띄고요. 동유럽에서도 꽤 오고 가까운 러시아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마라톤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나? 북한 사람들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딜 가서 노나? 이런 풍물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더러 참가하면 자, 왕복 항공권, 숙식 이건 북한 당국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참가비를 미국 달러로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참가비에서 이제 풀 코스는 150달러. 150. 예. 하프 코스는 이제 100달러. 이렇게 받는데 사실 150달러는 상당히 북한 돈으로는 1달러가 23,000원 정도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가 이거 마라톤에 이제 강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왕복 그 항공료 숙식을 제공한다는데 그 왕복 항공료가 그 아프리카 무슨 이디오피아니 거기서까지 제공하는지 북경까지만 오라 그러면 우리가 왕복 고려 항공으로 제공하겠다는 건지. 아프리카 현지가 아니고 예. 베이징에서부터. 네, 그래야 이제 뭐 남는 게 있지. 그걸 다 풀 코스를 하긴요. 해주다가는 북한이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항공이 베이징에서 실현하는 것만 무료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남녀 우승 상금이 2017년에 각각 $10,000인데 네. 저거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네. 그걸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품을 내걸어야 그래야 이제 참가하겠다는 희망자들이 늘어나니까 일종의 유혹 조건으로 $10,000 상금을 제공하는데 그건 뭐 참가비만 잘 받아도 상금은 충분히 주고도 남기 때문에 북한이 저걸 계산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평양의 명소들을 그대로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거리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 폐쇄했던 주요 관광지들도 요즘 속속 다시 개방하고 있죠? 예, 이제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 투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베이징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이제 낮은 선봉 지역의 관광을 재개키로 했다. 이런 네. 얘기고 이 코로나19로 국경 지역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지 말하자면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재개된다라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북한이 보면 이제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어떤 러시아 관광객들에 한해서 관광을 재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관광 재개 조치는 주로 이제 러시아의 관광객들이 주로 고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 지역이나 코스, 비용 이런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료 그림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원산에 있는 그 유명한 마식령 스키장인데 저기가 이제 코로나 때 그냥 썰렁했었는데 요즘 저기다가 자꾸 관광객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 아까 말씀드린 낮은 선봉을 한데 묶어서 북한은 나선 경제특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를 본뜬 거예요. 자, 어떤 지역이고 또 가면 뭐 볼 게 있습니까? 별로 볼 것이 뭐 이 카지노나 몇 군데 있고 사실 다른 그 간접 시설들이 잘 건설 안 돼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하는데 이 나선, 라진과 선봉을 합친 이 지역은 지난 1991년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이 코메콘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고 해서 이제 일본인이 동남아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경제 특구로 건설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외화 문제, 자금 문제, 또 시설 문제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큰 성과를 못 내고 북한은 저 나선시를 지금 직할시로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직할시로 만들어서 나선시 그 시당 책임 비서가 북한의 서열에 뭐 몇 번째 들어가도록 나름대로 특권도 네. 주고 했지만 모든 주변 시설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못 본다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수진 장군의 녹둔도 전투 승전비 이게 나선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북한 지역에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게 나선에 있다는 말은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이수진 장군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60년대까지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을 교과서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삭제가 되고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우리 삼국 신라 백제보다는 고려 중심의 고구려 중심의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고구려와 고려 역사 유적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감찬이니 무슨 저 연개소문이니 을지문덕이니 이런 고구려 장군들은 많이 부각시키는데. 그러니까 뭐 살수대첩도 다 북한이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남쪽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밀려난 겁니다. 그건 이제 전남 지역 그 여수바다 뭐 이런 쪽이니까 굳이 부각을 안 시키는군요. 그렇죠. 근데 60년대까지라면 예. 10년 이상은 이순신 장군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북한도 해방 직후까지 역사를 그렇게 뭐 구분해서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지 않았고 사실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일 사상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김일성 중심의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머지가 희생당한 겁니다. 네. 자, 또 북한이 요즘 새롭게 밀고 있는 관광지가 있어요. 바로 온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물원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영상 보시죠. 네, 강동 종합 온실 농장. 뭐 하는 곳인지 좀 헷갈리죠? 온실인데 농장이다. 이게요, 저 최룡해의 모습인데, 우리로 말하면 스마트팜 같은 곳을 북한은 저렇게 대대적으로 관광지로 할 만큼 키워서 저 안에서 이제 각종 뭐 과학농법을 한다고 하고 이걸 구경을 시킵니다. 강동 종합 온실 농장. 자, 이거 말이죠. 이 새 관광지로 적극 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식 스마트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북한의 세 번째로 건설된 큰 대형 온실인데 말하자면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저 기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기가 원래 그 군대 비행장이었습니다. 비행장? 예, 근데 물론 뭐 순환 비행장처럼 큰 비행장은 아니었지만 그 비행장 활주로를 밀어버리고 저걸 건설하면서 저게 이제 애민 사상의 그 구현이다. 저기가 원래 활주로 자리예요? 네, 활주로 자리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엔 뭐 비닐하우스가 이게 줄비하지만 북한에는 저런 비닐하우스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이제 관광시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운 겨울에 뭐 오이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상추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외국 손님들에게 북한의 인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저 온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은 또 백두혈통의 성지라고 하는 백두산의 삼지연시와 평양 화성거리도 새 관광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자, 어떤 볼거리가 이곳에는 있습니까? 네, 삼지연시라는 게 그 백두산 바로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2013년부터 이 삼지연시를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고 대대적인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명도 안 되던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60만 명의 인구를 갖다 갖다 직결시켜 놨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볼거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백예봉 국수집. 저게 백예봉은 그 봉우리. 예, 이름. 그게 혁명전적지 백예봉이라고. 베개처럼 생겼나요? 예, 베개처럼 이게 길쭉하게 생겨서 백예봉 국수집. 거기다 이제 국수집을 냈군요. 네, 그래서 북한은 다 이 냉면집을 국수집이라고 부릅니다. 냉면이라고 안 하고 네, 북한은 안 하고 국수집. 국수다. 예, 국수집이라고 크게 만들어 놔고. 그러니까 백예봉 냉면집이네요. 예, 그건 이제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다 그 백예봉 국수는 한 그릇 먹어야 관광한 걸로 이렇게 되고. 드셔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다른 데서는 먹어봤지만 저기서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뭐 삼지연 폭포, 그다음에 또 고급 기술중학교. 우리도 이제 이런 테크 가르치는 중학교 있다. 그렇죠. 이공계의 천재들을 가르치는 학교. 이걸 이제 양강도에 하나 만드는데 저 삼지연시에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거리는 신설된 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세대 살림집에 의해서 김정일의 방침에서 건설되니까 여기는 이제 대동강 맥주집이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김정은 시대에 뭔가 북한이 부흥하고 있다. 이걸 상징하는 게 북한의 이제 관광 사업입니다. 네. 자, 연해주에 러시아인들이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다녀온다는데
소감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이제 지난해 그 북한 러시아 관계 밀착 속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단체 관광이 재개됐잖아요. 근데 이 막상 실적은 별로 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에 방북 관광객들은 1,500명 정도였는데 여기에 다녀온 한 러시아 여행 블로거가 최근에 이렇게 CNN 방송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건 뭐 어떠한 광고도 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노동당 구호와 깃발뿐이다. 네. 오로지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 시절에 막 이렇게 살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치 과거로 순간 이동한 것 같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또 다른 관광객의 경우는 이제 신문 잡지를 접을 때 북한 지도자의 사진을 꾸기면 큰일 나더라. 전에 오토 원비어 때 그 난리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숨까지 잃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이를 수 그러니까 있는 무심코 거고. 접어도 김정은 얼굴 접으면 큰일 난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진짜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런 인상들이 대체적인 관람평입니다. 네, 순간 과거 이동 이런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실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러북 밀착을 과시하듯 북한이 2025년 새 우표에 한글, 북한 쪽으로는 뭐 문화어라고 합니다.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를 추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지금 뭐 러시아에 완전히 기울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뭐 중국어를 빼고 러시아어만 놓고 싶은 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영어, 북한어, 중국어를 넣었는데 이번에 거기다 이제 러시아어를 함께 추가하는 이런 그 우표 통보서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이걸 발행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새 우표 만들었으니까 이게 좀 구입해 달라. 우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비슷하게 이제 외화벌이의 일종의 수단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중국에 있던 무역 일꾼들, 이 근로자들도 대거 러시아로 돌리고 있다고요? 네,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이제 중국에서 계약이 끝나서 출소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들어오면 이게 외화벌이가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러시아로 지금 빼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은 어떻게 북한으로서는 뭐 궁여지책이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 노동자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은 800달러.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되는데 그렇네요. 이건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800달러를 받느냐? 저 중에 뭐 거의 80~90% 평양 상납한다면서요? 그렇죠. 다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본인들이 받는 건 그저 100달러만 받아도 큰 돈이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는 것은 또 그 외에 이제 무역 대표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북한의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바로 암호화폐 해킹입니다. 2019년 업비트 대량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이미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보관 중이던 가상 자산 이더리움이 34만 2천 개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끝에 최근에 이 이더리움 탈취 사건은 결국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보면 단서가 된 게 뭐냐면 해킹범들이 해킹 과정에서 북한식 표현인 헐한 일, 아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요치 않은 일 이러한 표현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다 이거예요. 예, 요거를 단서가 돼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2022년에 북한의 IP 주소를 확인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피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1조. 이게 당시 규모로는 580억 원 상당한 피해 규모였다면 이것이 현재 시가로 보면 무려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광이나 마라톤과는 비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이 바로 암호화폐 해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북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북한 돈은 아예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외화벌이에 더더욱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자국 돈을 그 국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 국돈. 네, 네. 국돈.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달러의 가치가 워낙 높고 북한 돈 미국 돈 1달러가 북한 돈 22,000원이니까 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또 그 다음 돈으로 가치가 있는 건 이제 중국 위안하고, 그러니까 북한 돈은 그야말로 폐지에 가깝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달러라는 게 북한에 이렇게 보통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어서 1달러짜리 뭐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잔돈이 대단히 부족하니까 북한 장마당에서 상인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 이른바 화폐 교환설까지 나돌아서 민심은 더욱 흉흉하다고 하네요. 안찬일 소장, 박성원 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독감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비상대책이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각자 조심하시고 예방접종, 맞는 등 자구책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